확성기 소리가 새벽의 공기를 찢었다. 전 인민은 즉시 지정구역에 집결하라. 비상소집이다. 청소라면 새벽의 평양은 조용해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인민반 골목마다 군화가 쿵쿵 울렸고 누군가는 잠옷바람으로 끌려 나왔다. 라디오에서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국가적 비상, 지시 불이행 시 엄벌. 그 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작은 소리로 숨을 쉬었다. 나는 그날 아침 운전대가 아닌 다른 것을 잡고 있었다. 손바닥만한 작은 카드. 누군가가 일부러 숨긴 듯 빗자석 바닥에 얇은 덮개 아래에서 나온 물건. 내 직책은 김정은 전용차 운전기사였다. 말만 전용차 운전기사지. 사실은 말을 보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머리를 들지 않고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로 살아야 했다. 나는 차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닫히는 순간까지 숨쉬는 법까지 계산하는 사람이다. 발끝 각도, 손목 힘, 시동 버튼 누르는 속도, 후진 기어 넣을 때의 진동. 모든 게 규정이었다. 그런 내가 규정에 없는 행동을 했다. 바닥을 들춰보았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주었다. 처음엔 그냥 종이 조각인 줄 알았다. 카드에는 이상하게도 평양에서 쓰지 않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외국어 같기도 했고 암호 같기도 했다. 내 손가락이 떨렸다. 이건 가지고 있어도 되는 물건이 아니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아니, 모른 척 해야 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오후가 되자 이동이 막혔다. 도로마다 검문이 늘었고 통행증 전수검사가 시작됐다. 운전수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차량대에는 암호 변경 지시가 내려왔다. 같은 차를 운전하던 동무가 낮게 말했다. 오늘부로 기록 정리한다더라. 서류 다 갈아엎는다. 기록 삭제 명령.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비상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차고지 안쪽에서 보이부 합동조가 움직였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인사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신분증을 오래 들여다보고 내 눈을 한참 보았다. 눈동자가 아닌 흔들림을 보는 것 같았다. 오늘 차량 점검 기록 어디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뒷좌석 바닥. 열어본 적 있나? 그 질문이 내 목을 조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규정에는 운전기사는 좌석 아래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그들은 내게 물었다. 그 말은 곧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늘 충성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는 시스템 밖의 사람이 되었다. 고작 카드 한 장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빛이 낯설었다. 평양의 가로등은 늘 같은 색인데 그날은 유난히 차가웠다. 골목 입구에는 조직 지도부 사람이 서 있었고 인민 반장은 명단을 들고 있었다. 누가 언제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적고 있었다. 누군가는 문 앞에서 몸수색을 당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카드가 사람을 끌고 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숨쉬는 이 자리도 내일이면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날 새벽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카드가 내 머리맡에서 무게를 만들었다.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는지 나는 처음 알았다. 청각께서는 또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비상소집. 야간 검문 강화. 그 소리가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물었다.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오늘? 그리고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 이 이야기는 전용차 운전기사였던 내가 뒷좌석 바닥에서 주운 작은 카드 한 장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결국 한국으로 탈북하게 된 실화다. 끝까지 보고 판단해달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날의 비상소집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은 겉보기엔 단단하게 정리돼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전용차 운전기사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았다. 배가 덜 고픈 대신 숨이 더 막혔다. 나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손을 씻었다. 기누는 향이 없는 누런 조각이었다. 물도 넉넉하지 않았다. 세숫대야에 받아둔 물을 3번 나눠 썼다. 얼굴, 손, 그리고 마지막은 신발 앞코를 닦는데 운전기사는 신발이 더럽거나 젖어 있으면 바로 찍힌. 위에 실수는 없어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물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고무장갑을 끼고 신발을 문질렀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참았다. 아침 배급은 늘
불규칙했다. 기름 냄새가 나는 옥수수밥, 얇은 국, 그리고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 식탁이라고 해봤자 낮은 상 하나뿐인데 나는 그 앞에서 꼭 한 번 숨을 고르고 먹었다. 운전기사는 위장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긴장으로 속이 뒤틀려도 표정은 평평해야 했다. 출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호출은 늘 갑자기 왔다. 그래서 나는 집을 나설 때마다 호주머니를 확인했다. 통행증, 도로 통제구역을 지날 수 있는 작은 종. 그것이 없으면 차고지까지도 못 간. 게다가 요즘은 검문이 잦아 차량대 소속이면 더 엄격히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있었다. 검문소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질문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군인이 통행증을 오래 주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 내 머릿속이 타들어갔다. 오늘은 내 이름이 명단에 올라간 날인가.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동안 내 등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렸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말이 많으면 위험하니까. 차고지에 도착하면 나는 가장 먼저 차량 점검표를 받았다. 전용차 운전기사에게 점검표는 목숨줄이었다. 엔진 오일, 냉각수, 타이어 앞, 와이퍼 각도, 브레이크 반응. 단순한 체크가 아니었다. 체크하는 손이 떨리면 그 떨림이 사상 문제로 기록될 수 있었다. 특히 나는 하부 점검을 가장 조심했다. 차체 아래로 손전등을 비추며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배기구에 막힌 흔적이 없는지 살폈다. 그때 쓰는 손전등은 군용 각진 형태였고 빛을 넓게 퍼뜨리지 못하는 대신 아주 좁게 멀리 뻗었다. 이 좁은 빗줄기처럼 내 삶도 늘 좁은 길만 허락됐다. 그런데도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내가 이미 길을 벗어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내가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있다는 건 곧 더 멀리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차 문을 열 때조차 규정이 있었다. 오른손으로 손잡이, 왼손은 몸 뒤로 붙인다. 열고 나서 고개는 15도만 숙인다. 뒷좌석을 직접 쳐다보면 안 된다. 언제나 시선은 바닥의 특정 지점. 그 지점은 내가 스스로 정한 것도 아니었다. 선배 운전기사가 정해준 자리였다. 네 눈이 사람을 닿지 않게 해라. 그 한마디가 내 교육의 전부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차량을 닦고 있었다. 마른 걸레로 대시보드를 닦을 때 나는 손가락으로 먼지에 결을 맞췄다. 손바닥이 지나간 자리에 줄이 생기면 안 됐다. 그 작은 줄 하나가 내 존재를 증명하는 흔적이 될 수 있으니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 그것이 전용차 운전기사의 완벽이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국을 먹을 때도 우리는 낮은 목소리만 썼다. 누군가가 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요즘 보이부가 운전수들까지 뒤진다더라. 뭐 때문에? 그런 건 묻지 마라. 묻는 순간 너도 찍히는 거야.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 사실은 충고였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두려워했다. 누가 먼저 말실수를 하면 나머지는 모두 함께 끌려갈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이웃이 먼저 내 얼굴을 확인했다. 조직 생활은 이웃의 눈으로 완성된. 인민반장은 웃으며 수고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웃음은 늘 눈과 다르게 움직였다. 그 사람은 나의 표정뿐 아니라 내 손등에 긁힌 상처까지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도 편히 웃지 못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흐르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이 있었다. 작은 일인데 내 몸의 방향을 바꿔버린 일. 차량대의 실내 청소를 마치고 뒷좌석 발밑에 매트를 정리하던 순간이었다. 매트 끝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바닥 덮개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고 거기에 먼지가 한쪽으로만 쌓여 있었다. 나는 멈칫했다. 규정상 운전기사는 그곳을 열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매트를 들고 있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지나간 뒤 남은 흔적처럼 보였다. 그때 내 배가 속이 갑자기 차갑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틈을 보았다. 아주 얇은 틈.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누가 열어본 거다. 그 순간 나는 결심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손끝으로 덮개를 살짝 밀어 올렸다. 아주 짧은 찰나. 딱 그만큼. 그리고 보였다. 손바닥만한 종이, 카드 한 장. 나는 그것을 바로 꺼내지 못했다. 대신 뚜껑을 다시 닫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내 심장이 내 귀에서 울렸다. 이 작은 종이가 왜 거기 있는지, 누가 숨겼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그 카드가 거기 있는 순간부터 내 평온은 이미 끝났다는 것. 나는 그날 집에서 밥을 먹다가도 자꾸 손바닥을 바라봤다. 손바닥에 아직도 차고지에 먼지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물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 본 척 할 수 있을까? 그 카드가 손에 들어온 뒤 세상은 갑자기 소리가 커졌다. 예전엔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들렸다.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 누군가가 문을 여닫는 소리, 군화 밑창에 얼어붙은 길을 짓밟는 소리.
그 모든 게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나는 카드를 숨겼다. 처음엔 집 안에서도 숨길 곳이 떠오르지 않았다. 전용차 운전기사의 집은 내일 불시에 검사받을 수 있다. 백장, 이불소, 밥솥 뒤. 전부 뻔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곳을 선택했다. 부엌의 화로 아래 검게 탄재를 조금 걷어내고 카드에 얇은 기름 종이를 감싸 넣었다. 그 위에 다시 젤을 덮었다. 기름 종이를 쓰면 습기가 덜 찬다는 건 운전수들이 차량 배선 보호할 때 쓰는 방식이었다. 나는 직업의 버릇으로 숨기는 것조차 정비하듯 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시작됐다. 촬영대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동무, 오늘은 보위부 조사반이 온다. 전원 대기. 조사반. 그 말이 내 목을 휘감았다. 눈을 돌리자 평소에 없던 트럭 한 대가 차고지 옆에 서 있었다. 창문이 검게 가려져 있었고 차 옆에는 낯선 군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눈이었다. 우리는 줄을 섰다. 한 사람씩 불려 들어갔다. 그 사이에 누군가 속삭였다. 어젯밤에 이동제한 강화짓이 떨어졌다더라. 왜? 뭐가 없어졌다잖아. 위에서 없어졌다. 그 말은 카드의 무게와 정확히 겹쳤다. 그날의 점검은 평소보다 2배로 길었다. 차번호, 연료 기록, 동비 기록. 심지어 내가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까지 따졌다. 나는 규정대로 대답했지만 대답하는 동안에도 내 입안이 바싹 말랐다. 숨을 들이마시면 잇몸에서 피맛이 날 정도였다. 내 차례가 보위부 조사실이라고 해봤자 차고지 구석의 작은 방이었다. 창문은 신문지로 막혀 있었다. 방 안은 담배 냄새와 시판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름 마르마르입니다. 직책 전용차 운전기사입니다. 그들은 내 얼굴보다 손을 먼저 봤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 손톱 밑에 기름때. 운전수의 손은 그 자체로 기록이다. 그걸 보고 어제 무엇을 만졌는지까지 추측한다. 어제 뒷좌석 청소했. 예. 뒷좌석 바닥 덮개를 열어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다시 같은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질문보다 길고 날카로웠다. 그때 한 사람이 서류를 넘기며 낮게 말했다. 요즘 운전수들 중에 눈이 너무 빠른 놈들이 있다. 그 말이 내 심장에 박혔다. 조사가 끝난 뒤 나는 바로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평소처럼 손이 안정되지 않았다. 핸들이 조금만 흔들려 내 뼈 안쪽까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전용차 운전은 단순히 차를 움직이는 일이 아니다. 그건 정확히 움직이는 척 하는 일이다.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 단 1초라도.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1초의 지연을 불충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날 오후 호출이 왔다. 나는 지정된 경로로 이동했다. 검문소를 지나며 통행증을 내밀었다. 군인은 통행증을 받자마자 갑자기 손전등으로 내 얼굴을 비췄다. 눈이 부셔서 순간적으로 눈을 찡그렸다. 그 찡그림이 실수였다. 군인의 눈이 순간 얇아졌다. 왜 눈을 찡그리나? 빛이 너무 강해서. 이름 다시 말해봐. 나는 이름을 말하며 혀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때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주 단순한 생각인 숨이 막힐 만큼 무서운 생각. 내 이름이 이미 돌고 있다. 차량을 인계하고 돌아오는 게 나는 일부러 한 정거장을 지나쳤다. 버릇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다. 전용차 운전기사는 뒤를 자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를 봤다. 사람이 걷는 그림. 내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인민반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소환. 나는 모르는 척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내 발이 멈췄다. 종이 아래 줄을 읽는 순간 내 목이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소환 명단에 내 동료 운전수의 이름이 있었다. 그 동료는 어제 내 앞에서 조사실로 들어갔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 아내가 물었다. 왜 그래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요즘 이상해. 그 말 이상은 할 수 없었다. 말이 길어지면 그 말이 벽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집 벽은 얇았고 이웃의 귀는 두꺼워. 잠들기 전 나는 화로 아래 숨겨둔 카드를 다시 꺼냈다. 손이 떨려서 제가 손톱 밑으로 들어갔다. 카드를 펼치자 희미하게 인쇄된 작은 숫자들이 보였다. 전화번호 같기도 했고 좌표 같기도 했다. 그 아래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글자. 그런데 그 글자 사이에 이상하게도 남이라는 모양이 보였다. 착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이 뜨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만
카드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마치 그 단어가 진짜인지 확인하듯이.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평생 운전대를 잡았는데 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 적이 없을까? 내 손에 들린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나는 창문을 열어 밖을 보았다. 멀리서 검문소의 불빛이 흔들렸다. 편양의 밤은 늘 어두웠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어두웠다.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물었다. 내가 찍힌 걸까? 내가 이미 표적이 된 걸까? 며칠 뒤 차량배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에는 조용한 긴장이라도 있었는데 그날부터는 긴장조차 말라붙은 듯했다. 누구도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인사를 해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눈빛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침 출근길 나는 늘 지나던 골목에서 멈춰서 벽에 붙은 구호가 새로 칠해져 있었다. 판당, 반영명 분자 색출. 글씨는 붉었고 붉은색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냄새가 났다. 쇠페인트 냄새는 이상하게도 피냄새와 비슷했다. 차고지 입구에는 군인 둘이 서 있었다. 평소에는 한 명이면 충분한 자리였다. 그들은 들여다보듯 내 얼굴을 훑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 열었다. 그 안에는 늘 같은 것들만 넣었다. 손수건, 점검용 장갑, 작은 렌치. 전용차 운전기사는 개인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 규정은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묶는 끈이었다. 그날 오전 나에게는 근무가 배정되지 않았다. 대기. 그 한마디가 내려왔다. 대기란 말은 쉬라는 뜻이 아니었다. 대기는 언제든 불려갈 수 있다는 뜻이고 언제든 끌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차고지 끝 좁은 벤치에 앉았다. 손은 무릎 위에 딱 붙여놓았다. 다리를 꼬지 않았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몸짓 하나가 기록이 되니까.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았. 어제 소환 명단에 있던 동료 운전수였다.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았고 손등이 파랗게 멍들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우, 어제 어디 갔었나? 그는 잠시 웃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 힘든 표정이었다. 갔다 왔다. 그 말이 끝이었다. 나는 더 묻지 못했다. 그가 멍든 손등을 슬쩍 숨기는 순간 내 속에서 어딘가가 얼어붙었다. 갔다 왔다는 말은 조사받았다는 뜻이고 더 깊게는 살아 돌아왔다는 뜻이었다. 점심 무렵 차고지에 비밀 조사반이 다시 트윗됐다. 이번에는 단순 조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명이었고 서류가 아니라 봉투를 들고 다녔다. 봉투는 두툼했고 봉투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신원 재확인 실시한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신원 재확인이란 사람을 다시 분류한다는 뜻이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의심스러운 사람인가? 그리고 그 의심은 곧 가족까지 번진다. 나는 내 가족을 떠올렸다. 아내의 손, 겨울마다 갈라지는 손마디, 아이의 작은 발, 늘 신발이 작아서 발가락이 휘어지는 모습. 그들이 내 거짓말의 대가를 함께 치르게 된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조사반 중 한 명이 내 앞에 섰다. 따라오라. 짧은 말이었다. 짧지만 그 말은 내 삶을 한 번에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다. 나는 다시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다. 신문지로 막힌 창문, 연배 냄새, 습한 설. 그리고 이번엔 새로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다. 얼굴이 차가웠다. 그는 앉지도 않고 서 있었다.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나? 집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 인민반정은 증명이 아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 그 한마디 나를 더 깊이 밀어넣었다. 증명할 수 없는 삶. 나는 늘 그런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날은 처음으로 그 사실이 공포가 됐다. 그들은 내 손을 들춰보았다. 손톱 밑에 재가 남아있진 않은지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숨이 거칠어지지 않게 조절했다. 운전수는 호흡을 조절하는 법부터 배운다. 숨이 떨리면 핸들도 떨리니까. 그때 갑자기 질문이 바뀌었다. 전용차 뒷좌석 바닥 덮개. 그 구조를 설명해봐라. 바닥 매트 아래 얇은 덮개가 있고 덮개는 볼트로, 볼트 위치는 오른쪽 앞쪽 2개, 뒤쪽 1개. 열어본 적이 없다고 했지. 예.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얘가 안다. 나는 그 순간 내 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떨어졌다. 이건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다. 이건 위에 심장에 붙어있던 무언가다. 그리고 그 심장에서 떨어진 조각을 내가 쥐고 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차고지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 없이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나는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면 반응이 된다. 반응은 곧 약점이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은 내 몸 전체에 소름을 퍼뜨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웃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아이들 소리, 부엌 냄새, 인민반장의 잔소리가 섞여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날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 쉬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우리 집 문 앞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여러 겹 찍혀 있었다. 눈 위에 삼면이 남아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잠시 서 있었다. 손이 문고리에 닿기 전에 마음이 먼저 얼어붙었다. 문을 열자 집안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대로라는 게 더 무서웠다. 아내가 내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다. 또 뭐가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의 손목을 잡았다. 너무 세게 잡을까봐 힘을 뺐다. 운전수의 손은 힘 조절을 잘한다. 그게 이런 데서도 나왔다. 요 며칠 밖에서 말하지 마. 아내는 숨을 멈췄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주 낮게 말했다.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골목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에서 그림자 하나가 지나갔다. 그 그림자는 우리 집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어갔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2번 크게 뛰었다. 새벽 무렵 차량대에서 함께 일하던 그 동료 운전수가 떠올랐다. 멍든 손등, 비어있는 눈, 그가 갔다 왔다고 말하던 순간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소문이 돌았다. 그 동료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그의 집 문이 봉인됐다고, 그의 가족이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문이 닫혔다. 사람이 사라졌다. 그 문은 언제든 내 쪽으로도 닫힐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화로 아래 숨겨둔 카드를 꺼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카드 모서리에 묻은 검은 재가 손바닥에 번졌다. 그 작은 카드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없애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나는 생각했다. 이 카드가 나를 살릴까? 아니면 나를 함께 묻을까? 보웨이브라는 이름이 이제는 멀리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내 숨결 가까이에 있었다. 그 동료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차량대는 사람이 사라지는 곳이 되었다. 우리는 원래부터 말이 없었지만 그 뒤로는 숨소리마저 조심했다. 누구의 이름도 쉽게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그 사람을 세상에 남기는 것 같아서, 반대로 이름을 안 부르면 더 빨리 지워질 것 같아서. 나는 출근하자마자 명단을 확인했다. 오늘 근무 배정표,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하게도 내 이름은 늘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없으면 이미 끌려간 거지만 있으면 아직 쓰임새가 남았다는 뜻이었다. 쓰임새가 끝나면 남는 건 껍데기뿐이다. 그 껍데기는 언제든 버려진다. 그날 아침부터 이동은 더 삭해졌다. 검문소가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도로 자체가 바뀌었다. 특정 구역 봉쇄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평소에 쓰던 지름길이 막혔고 우리는 돌아서 가야 했다. 돌아서 가는 길엔 더 많은 군인이 있었다. 더 많은 손전등, 더 많은 주문, 통행증 검사도 달라졌다. 예전엔 종이를 대충 훑고 돌려줬지만 이제는 장갑 낀 손으로 문질렀다. 종이의 촉감까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한 번 더 확인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통행증을 2번 검사하는 건 사실상 경고했다. 우리는 너를 보고 있다. 차량대에서도 통제가 강화됐다. 근무지 통제, 출입구가 한 군데로 줄었고 들어올 때마다 몸수색이 있었다. 손전등이 내 겨드랑이, 허리띠, 양말 속까지 훑었다. 나는 늘 같은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심장이 빨리 뛰면 목덜미가 먼저 땀을 낸다. 나는 그 땀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추운 바람 속에 더 오래 서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식당은 따뜻했지만 따뜻함이 오히려 공포를 키웠다. 따뜻한 공간에서 말이 새어나가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숟가락 소리만 내며 먹었다. 그날 국에는 기름이 거의 없었다. 배급이 줄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요즘 전기까지 끊겼다더라. 밥맛. 그 말이 내 속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전기가 끊기면 어둠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더 빨리 사라진다. 우리는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오후 근무가 배정됐다. 전용차가 출동하는 날이었다. 나는 차에 오르기 전에 습관처럼 봉인끈을 확인했다. 뒷좌석 문 안쪽에 붙는 얇은 봉인. 미세하게 긁히거나 구겨지면 바로 보고해야 한다. 그 봉인은 단순한 테이프가 아니라 실루였다. 나는 손톱으로 테두리를 살짝 눌러봤다.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봉인이 완벽하다는 누군가가 다 완벽하게 손을 댔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울렸다. 나는 귀로 엔진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엔진의 떨림이 조금만 달라도 그날의 운전은 망가진다. 그런데 그날은 엔진보다 내 몸이 먼저 떨렸다. 우리는 지정된 경로를 달렸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 군인은 내 얼굴보다
차량 번호를 오래 봤. 그 눈길이 불길했다. 그리고 지나친 뒤 사이드미러에 비친 장면이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검문소 뒤에서 두 사람이 우리 차를 따라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그 시선이 끝까지 따라왔다. 그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너무 자연스럽게 있었다. 자연스러움은 보이브의 특징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규정대로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다. 고개는 15도 숙이고 시선은 바닥에 점, 그리고 곧바로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그 과정은 늘 같은 순서여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뒷좌석에서 내리던 사람이 잠깐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잠시 바닥을 내려다봤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눈길은 1초도 안 됐다. 그런데 그 1초가 내 목을 조였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나? 그 사람도 그 카드가 어디 있었는지. 차량이 떠난 뒤 차고지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었다. 도로 곳곳에 야간 검문 강화 지시가 붙어 있었고 군인들이 낮부터 검문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다. 괜찮다. 아직 들키지 않았다. 괜찮다. 아직은. 하지만 그 아직이 점점 얇아졌다. 차고지에 도착했을 때 내 자리 주변이 이상했다. 내가 평소에 놓아두던 렌치 위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장갑이 반대로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만졌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내 자리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장갑을 끼고 차체 아래로 들어갔다. 하부 점검은 내가 가장 익숙한 곳이다. 차체 밑은 어둡고 냄새가 있고 숨이 막힌. 이상하게도 그곳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바깥의 눈빛보다 철의 무게가 더 믿을만했다. 나는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가 배기구를 훑고 차축을 훑고 바닥을 훑었다. 그때 보였다. 바닥 한쪽 마른 흙가루가 있었다. 차고지 바닥과 다른 색이었다. 그리고 그 흙가루 위에 작은 자국이 찍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무릎을 댄 흔적처럼. 누군가가 차 밑으로 들어왔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차를. 그 순간 내 머릿속이 깨끗해졌다. 공포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만든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당하는 사람이다. 퇴근길. 나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왔다. 한 골목을 더 꺾고 또 꺾었다. 내 뒤에 발소리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누군가가 따라오면 발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따라오면서 들리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인민반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웃고 있었다. 너무 친절하게. 동무, 요즘 바빠 보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예, 일이 좀 있습니다. 인민반장은 내 얼굴을 오래 봤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며칠 뒤에 생활총화가 있어. 전원 참석이요. 생활총화. 그 말은 내 등을 얼게 했다. 생활총화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서로의 말을 엮어 목을 조르는 자리다.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한번 지목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끝이다. 밤이 되었다. 전기는 또 흔들렸다. 불빛이 잠깐 꺼졌다 켜졌다. 어둠이 왔다가 가는 동안 나는 화로 쪽을 바라봤다. 그 아래에 카드가 있다. 그 카드가 나를 살릴지 죽일지 모른다. 나는 쟤를 살짝 걷어내고 카드를 꺼냈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카드는 더 차가웠다. 그때 처음 내 마음속에서 또렷한 감각이 생겼다. 여기서는 끝난다. 이곳에서 계속 살면 나는 사라진다. 나는 카드의 숫자를 다시 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결심을 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작은 결심. 하지만 한 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심. 나는 준비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사라질 준비를. 생활총화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시간으로 살아갔다. 아침과 밤이 아니라 몇 시간 남았는지로 숨을 셌다. 생활총화는 칼날이 모이는 자리다. 그 칼날은 늘 누군가의 목을 찾는다. 그리고 한 번 선택된 목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날 새벽 호출이 또 왔다. 나는 차고지에 도착하자마자 점검표를 받았다. 종이의 잉크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다. 새로 인쇄된 종이는 항상 불길했다. 규정이 바뀌었다는 뜻이니까. 나는 엔진룸을 열었다. 금속 냄새가 확 올라왔다. 손전등을 비추며 배선 상태를 확인했다. 전용차는 외부 충격보다 내부 흔들림을 더 무서워한다. 배선이 조금만 긁혔.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된다. 그리고 그때였다. 내가 평소처럼 대시보드 아래 작은 퓨즈 박스를 점검하던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있었다. 검은 테이프. 너무 얇게 감겨 있었고 너무 깔끔했다. 전용차의 전기 배선은 규정상 외부 손댐 금지다. 테이프는 정비소에서도 쉽게 쓰는 물건이 아니다. 쓰더라도 기록이 남는다. 그런데 그 검은 테이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쓰는 방식이었다. 마치 흔적을 숨기려는 손길처럼. 나는 숨을 멈췄다. 손가락으로 테이프 끝을
아주 살짝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더 작은 카드였다. 카드라기보다 얇은 플라스틱 쪽. 그 위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고 미세한 선이 교차되어 있었다. 나는 그걸 본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그 표식은 운전수들이 알게 모르게 배우는 보안 표식이었다. 전용차 출동 시 특정 경로와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쓰는 내부 표식. 즉, 그건 위에서만 쓰는 신호였다. 누군가가 이 차 안에 신호를 심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신호를 찾고 있었다. 나는 바로 깨달았다. 뒷좌석 바닥에서 나온 작은 카드.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 같은 운전수가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미끼였다. 이 시스템은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재빨리 플라스틱 조각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테이프도 원래대로 눌러붙였다. 손끝이 떨려 테이프가 살짝 구겨질 뻔했다. 나는 손바닥으로 눌러 구김을 펴며 속으로 되뇌었다. 티나면 끝이다. 티나면 가족까지 끝이다. 그날 내내 나는 누군가가 내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을 마셔도 목이 타들어갔다. 손을 씻어도 손이 더럽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내가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점심 무렵 보웨이브 합동조가 다시 차량대에 들어왔다. 이번엔 대놓고였다. 그들은 대기실 한가운데 서서 이름을 불렀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사람의 다리가 먼저 흔들렸다. 마르마르마. 내 이름이었다. 나는 일어났다. 무릎이 잠깐 굳었다. 하지만 나는 운전시다. 운전수는 공포를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받는다. 나는 평평한 얼굴로 걸었다. 조사실 문이 닫혔다. 안에는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담배와 종이, 그리고 사람의 땀. 한 사람이 내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붉은 도장이 찍힌 봉투. 그들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서명해라. 나는 봉투 안에 종이를 보았다. 자기 비판서. 최근 근무 중 이상 행동 및 사상 흔들림에 대한 자아 비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위정이 한번 크게 뒤집혔다. 서명하는 순간 나는 흔들린 사람이 된다. 서명하지 않는 순간 나는 숨기는 사람이 된다. 둘 다 죽음이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리고 그때 내 머릿속을 찢는 생각이 스쳤다. 이건 나를 살리려는 문서가 아니다. 이건 나를 묶어두는 밧줄이다. 나는 펜 끝을 종이 위에 대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상 행동이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굳었다. 한 사람이 낮게 웃었다. 없다. 예. 그가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숨에서 술 냄새가 났다. 그는 내 눈을 보며 말했다. 그럼 더 좋지. 그 깨끗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정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화로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고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우리 둘 다 무너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밤이 깊어졌을 때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채를 걷어냈다. 작은 카드가 다시 손에 들어왔다. 그건 이제 단순한 카드가 아니었다. 이 집의 생사와 연결된 조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안에서 넘어서는 순간이 왔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나는 카드의 숫자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다. 다 적고 나서 종이를 보니 마치 내가 내 무덤에 내 이름을 새기는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 나는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행동. 차량배에서 쓰던 검은 테이프 한 조각을 가방 속에 숨겼다. 그리고 내 렌치 손잡이 속 빈 공간에 바늘처럼 얇은 철사를 끼워 넣었다. 도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큰 짐을 싸지 않는다. 큰 짐은 들킨다. 대신 아주 작은 것들로 삶을 바꿀 길을 만든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시스템 안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분리됐다. 생활 총학까지 남은 날이 줄어들수록 세상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소리가 사라진 만큼 사람들은 더 빠르게 사라졌다. 말이 없는 거리, 불 꺼진 창문, 잠긴 문고리. 그 모든 게 이미 정리됐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촬영대에서도 연락이 끊겼다. 원래는 호출이 오면 최소한의 절차가 있었다. 담당이 통보하고 영단이 내려오고 기록이 남는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기록이 줄었다. 지시는 짧아지고 종이는 얇아졌다. 마치 나중에 누가 책임을 묻더라도 우린 모른다 라고 할 수 있게 만드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확신했다. 보웨이브는 내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남은 건 나 하나를 고립시키는 일뿐이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일부러였다.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집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릴 수도 있으니. 대신 나는 시장 근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늘
작은 거래가 있었다. 쌀 한 줌, 약 한 알. 담배 한 개비. 통제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숨 쉬는 구멍 같은 곳. 나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차량대 주변을 맴돌던 사람이었다. 다들 그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라 불렀다. 말은 조심스럽게, 손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동시에 필요로 했다. 필요는 언제나 믿음을 이겼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 미세하게 눈썹을 들었다. 그 작은 반응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운전수동.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요즘 공기가 살벌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있다. 그는 내 주변을 한번 훑더니 손가락으로 골목 안쪽을 가리켰다. 우리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전기줄이 엉켜있고 바닥에 얼음이 얇게 깔린 곳. 발이 미끄러지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사람도 난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섞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카드에 숫자를 적어둔 종이. 그는 종이를 받자마자 길게 보지 않았다. 한번 훑고 바로 접었다. 너무 능숙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이거 어디서 났어? 그가 물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말할 수 없다. 그는 웃었. 좋아. 말하지 마. 대신 살고 싶지. 그 단어가 내 몸을 때렸다. 살고 싶냐고. 나는 대답 대신 숨을 삼켰다. 그는 말했다. 길은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어디로? 그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속삭였다. 조만당초.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얼어있던 무언가가 깨졌다. 두만강. 그곳은 멀고 위험하고 동시에 가능한 곳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쪽으로 갈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이 없었다. 생각만으로도 가족이 죽을 수 있는 나라에서 탈북은 상상이 아니라 범죄였다. 나는 낮게 물었다. 가격은? 그는 아주 짧게 말했다. 너 같은 사람은 돈이 아니라 물건이야. 물건. 그 말이 이상하게 현실적이었다. 전용차 운전기사는 몸값이 높은 게 아니라 정보값이 높다. 누구를 태웠는지, 어디를 지나갔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운전수는 입을 닫는 대신 기억을 들고 산다. 그 기억이 팔린다. 그는 계속 말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 생활청하 전후로 정리가 들어간다. 그때 너는 끝이야. 나는 물었다. 그럼 언제 움직여야 하지? 그는 손가락을 3개 폈다. 3일. 3일 안에 결정해. 3일.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삶을 버리고 내 가족을 떠나고 죽을 수도 있는 강을 건너야 한다. 나는 심장이 아팠다. 통증이 아니라 죄책감 같은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뒤를 확인했다. 하지만 또 아무도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누군가는 이미 내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조여오는 느낌.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아내의 눈빛이 변하고 그 눈빛이 이웃을 지나 인민반정에게 닿을 수도 있다. 이 나라에서 말은 전혀 그래서 나는 혼자 결정해야 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기침을 했다. 기침은 우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신호일 때가 많다. 나는 문에 다가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나는 종이를 주었다. 거기엔 짧은 문전이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 차량대 뒤 창고 혼자 와라. 손글씨였다. 익숙한 글씨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명령의 냄새는 익숙했다. 뷰웨이브는 늘 명령을 이렇게 남긴다. 설명 없이, 선택 없이.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정된 시간에 차량대 뒤 창고로 갔다. 창고 안은 휘발유 냄새가 났고 먼지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그때 창고 문이 닫힌 어둠이 한 번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타났다. 어젯밤 골목에서만 그 연결해주는 사람. 그는 이번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운전수동. 뭐가?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렸. 그리고 그 틈으로 금복이 보였다. 두 사람. 보웨이브 합동조였다. 내 몸이 한순간 얼어붙었다. 입안이 말라붙어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남자가 낮게 말했다. 나는 2주를 탄다. 그래야 산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 그는 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목을 넘겨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미끼였고 그는 낚싯줄이었다. 보웨이브가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오라. 그 순간 내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이제 정말로 끝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상하게도 또렷한 감각이 생겼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시간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손목에 힘을 줬다. 렌치 손잡이 속에 숨겨둔 얇은 철사. 왜 손바닥에서 차갑게 깨어났다. 그들이 따라오라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주사도 경고도 아니 경미다. 사람을 떼어내는 단계. 그 다음은 기록이 사라지고 이름이 사라지고 가족이 함께 사라진다. 나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창고 안쪽으로 끌려갔다.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나를 차고지 안에서 먼저 눌러앉히려 했다. 외부로 데려가기 전에 입을 꺾어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다. 비웨이브 한 명이 내 팔을 뒤로 꺾었다. 간절히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는 순간 인간이 된다. 그들은 인간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의 조각을 원한다. 뒷좌석 바닥에서 뭐 주웠지? 그 질문이 날카롭게 박혔다.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착각이 깨졌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내가 주었다는 걸.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뺨이 옆으로 튕겼다. 귀 안에서 윙 소리가 났다. 없습니다. 다시 한 대. 이번은 배 쪽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무릎이 꺾였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발끝에 힘을 줬다. 운전수는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는 순간 통제되지 않는 인간이 된다. 그때 창고 문 틈으로 바깥이 보였다. 누군가가 급히 지나가며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들은 나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보웨이브는 내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붉은 도장, 또 그 종이었다. 이번엔 서명만이 아니라 제출이었다. 너는 알고 있다.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네 가족이 알아보면 되겠지.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손끝부터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 나는 처음으로 그들의 질문보다 그 한 문장을 더 무서워했다. 나 혼자 죽는 건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아이의 목이 내 손에서 끊어지는 건 견딜 수 없다. 그 순간 나는 내 입이 열리는 걸 느꼈다. 무언가를 말할 뻔했다. 사람은 약해진다. 가족을 걸 누구나 약해진다. 그때 내 머릿속에 스친 장면이 있었다. 전용차 뒷좌석, 그 바닥 아래에 들어있던 카드, 그리고 어제 발견한 퓨즈박스의 얇은 플라스틱 조각.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카드 한 장이 아니다. 그 카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있었다. 시스템이 미쳐버릴 만큼 중요한 것, 위가 직접 움직일 만큼 위험한 것. 그들의 공포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중심은 정보였다. 나는 전용차 운전기사였다. 나는 경로를 안다. 시간표를 안다. 운전 중 들리던 짧은 암호를 기억한다. 차고지에서 바뀌던 번호판, 출동 전에 바뀌던 호출암호, 무전기의 잡음 속에서 스치던 숫자들. 나는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내가 카드까지 손에 넣었다. 그건 사람 하나가 반역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증거가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국경이 봉쇄되는 거였다. 그래서 이동 제한이 강화되는 거였다. 그래서 통신 차단과 암호 변경이 내려오는 거였다. 그들은 물건을 찾는 게 아니다. 그 물건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막는 것이다. 그 물건이 나만으로, 바깥으로, 혹은 다른 손으로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시스템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게 된다. 보웨이브가 내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들게 했다. 마지막 기회다. 말하면 살려준다. 나는 웃음도 아닌 숨을 흘렸다. 살려준다. 그 말이 가장 거짓말이었다. 그때 내 시야 끝에 보였다. 창고 벽에 붙어있는 출동 기록판, 차량 번호와 날짜가 적힌 판, 그중 하나 붉은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 날짜가 내 동료가 사라진 날과 같았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동료는 카드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다. 카드를 찾는 작업의 첫 희생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의 마지막 단계가 내 차례였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다. 여기서 말해도 죽는다. 말하지 않아도 죽는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는 척했다. 그리고 렌치 손잡이 얇은 철사를 손바닥 안에서 꺼냈다. 아주 미세하게, 눈에 띄지 않게. 그 순간 창고 문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 누군가 트럭을 후진시키며 큰 금소금이 울렸다. 보웨이브 두 명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쏠렸다. 나는 그 1초를 붙잡았다. 철사를 손목 결박근 사이로 밀어넣었다. 운전수는 틈을 보는 사람이다. 내가 찾는 건 힘이 아니라 틈이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지금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는 운전이다. 철선은 생각보다 빨리 풀렸다.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처럼 손은 차분하게 움직였다. 심장은 미친 듯 뛰는데 손은 차가웠다. 이상하게도 그게 가능했다. 사람은 정말 끝에 몰리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딱 필요한 기능만 남긴다. 결박이 느슨해지는 순간 나는 일부러 무릎을 꺾었다. 넘어지는 척, 숨이 막혀 쓰러지는. 보웨이브의 시선은 약해진 사람에게 잠깐 느슨해진다. 그 느슨함이 곧 틈이었다. 이놈 봐라. 겁먹었구만. 그들이 낮게 웃는 순간 나는 팔을 뽑아냈다. 그리고 딱 한 렌치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정비용 렌치였다. 쇠는 차가웠고 무게가 손바닥을 붙잡았다. 나는 그걸 들고 싸우려는 게 아니었다. 싸우면 끝이다. 나는 도망칠 길을 만들려고 했다. 나는 창고 문 쪽으로 몸을 던졌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발길질이 들어왔다.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나는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문이 조금 열렸다. 그 틈 사이로 차고지에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들어오면 살 수 있다. 나는 그대로 몸을 밀어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고지 마당에는 트럭이 후진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욕을 하며 뛰어다녔다. 소란. 그 소란이 내 방패였다. 보웨이브가 서리 없이 나를 끌고 가려 했던 계획이 소란 때문에 망가졌다. 나는 사람들 사이로 섞였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속도를 맞췄다. 뛰면 눈에 띈다. 운전수는 군중 속에서도 속도를 숨기는 법을 배운다. 나는 숨을 삼키며 걸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렸 잡아 넓은 외침. 그 한 단어로 내 삶은 공개 추격이 됐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차고지 담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는 정비 부품을 쌓아놓은 구역이 있었고 철제 울타리 사이로 좁은 통로가 있었다. 나는 그 통로를 안다. 운전수는 항상 비상탈출로를 몸으로 외운다. 그것이 오늘 내 몸을 살렸다. 울타리를 빠져나오자 바깥 도로가 보였다. 검문소 방향. 그쪽은 갈 수 없다. 나는 반대로 시장 쪽으로 향했다. 사람 많은 곳, 냄새 많은 곳, 소리 많은 곳. 보웨이브는 소리 속에서 표적을 잇는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놓치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놓치면 위에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잔인해진 시장을 돌고 골목을 꺾고 또 꺾었다. 입안이 마르고 옆구리가 쑤셨다. 숨을 너무 빨리 쉬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어제 나를 팔아넘긴 그 연결책이었다. 그는 골목벽에 기대어 있었다. 마치 날 기다린 사람처럼. 나는 그를 보자 근노보다 먼저 절망이 올라왔다. 그가 손바닥을 내밀었다. 말하지 마. 살고 싶으면 따라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내가 이 골목에서 잡히면 끝이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보웨이브가 널 잡으면 너는 네 가족 이름부터 뱉게 돼. 그러면 다 죽어. 나도 죽어. 그러니까 나도 살려고 널 살리는 거야. 그 말이 비열하게 들렸지만 이상하게 현실적이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선에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움직인다. 그는 나를 작은 창고로 데려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숨을 몰아쉬며 낮게 말했다. 네가 가진 카드. 그것 때문에 지금 통신 차단이야. 암호 변경도 이미 돌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무릎이 다시 한번 풀렸다. 암호 변경. 그건 내부 패닉의 신호다. 아주 위쪽이 움직였다는 뜻이다. 그는 내게 낡은 외투를 던졌다. 이거 입어. 얼굴 가려. 그리고 네 신발 바꿔. 밑창 무늬로도 찾는다. 나는 신발을 바꾸면서 처음으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실감했다. 전용차 운전기사였던 내가 남의 낡은 신발을 신고 도망친 이건 추락이 아니라 해방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번엔 주소가 아니었다. 시간표였다. 3개의 지점, 3개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한 문장. 도착하면 말하지 마. 고개만 끄덕여. 이게 뭐지? 내가 묻자. 그는 아주 짧게 답했다. 1단계. 매륙 감시망 탈출. 2단계. 두만강 접근. 3단계. 중국 쪽 은신처. 그 순간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진짜다. 실제 길이다. 나는 물었다. 돈은?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돈. 지금 돈은 좀이야. 네 몸이 값이야. 그리고 그 카드가 값이야. 그는 내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시간 없어. 오늘 밤. 너는 평양을 벗어나야 한다. 오늘 밤. 나는 집을 떠나야 했다. 아내와 아이 얼굴도 못 보고 그 생각이 내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더 큰 공포가 있었다. 내가 집에 들렀다가 잡히면 그 순간 가족은 함께 끌려간다. 내 욕심 때문에 그들의 목이 끊어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내가 사라지는 거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외투를 뒤집어 쓰고 시장 사람들 속으로 섞였다. 발걸음은 가볍게, 시선은 낮게. 누구도 나를 전용차 운전기사로 보지 못하게. 그렇게 나는 첫 번째 문을 통과했다. 내륙 감시망을 뚫는 첫 것.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평생 운전하던 도시를 승객 없이 빠져나갔다. 차도 없고 신분도 없고 이름도 없었다. 다만 숨만 남아있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내 입안은 먼지 맛이 났다. 사람들의 삶이 쌓인 냄새였다. 연교책은 나를 멀리서만 따라왔다. 가까이 붙으면 같이 잡히니까. 그는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버림이 곧 보호라는 걸 나는 이해했다. 이 나라에서는 함께 걷는 것보다 모른 척 지나치는 게 더 큰 연대다. 첫 번째 지점은 낡은 버스 정류장이었다. 전기가 흔들리는 가로등 아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줄을 섰다. 표정은 없. 손에는 짐이 있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보퉁이, 낡은 가방, 비닐봉지. 그 얇은 것들에 사람들은
삶을 넣어 들고 다녔다. 나는 종이에 적힌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다. 일찍 도착하는 건 위험하지만 늦는 건 죽음이다. 운전수는 늘 시간을 앞당겨 산다. 버스는 늦게 왔다. 늘 그렇다. 기름이 부족하면 버스는 늦는.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하는 사람은 기록된다. 기록된 사람은 사라진다. 그래서 줄은 조용했다. 조용한 줄은 무서웠다. 조용한 줄은 모두가 감시자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외투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 그 남자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얼굴이 낯설었다. 그 낯섦이 오히려 피요했다. 나가 사라져야 살아남는다. 버스에 오르자 군인이 서 있었다. 표를 확인하는 척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훑는 눈. 나는 그 눈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혔다. 어디 가나? 군인이 물었다. 나는 준비했던 단어를 꺼냈다. 친척. 장매. 장매라는 말은 더 이상 묻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다. 누구의 장매인지 묻는 순간 그 사람은 인간이 된다. 군인은 인간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는 통행만 관리한다. 군인은 내 표를 찢듯이 확인하고 손을 내렸다. 버스는 움직였다. 밖에 불빛이 하나둘 뒤로 밀려났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내가 진짜로 떠나고 있다는 걸. 길은 어두웠고 창밖은 얼어 있었다. 버스 안은 사람들의 숨으로 습기가 찼다. 나는 그 습기 속에서 내 몸 안쪽이 더 건조해지는 걸 느꼈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아팠다. 하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 그게 위험이 된다. 중간 정차 때 내릴 수 없으니. 두 번째 지점은 작은 공장지대였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흩어지는 걸음이 가장 안전하다. 나는 골목 끝에서 잠깐 멈췄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대로 말하지 않았다. 고개만 숙인 채 기다렸다. 잠시 후 누군가 내 옆을 스치며 지나갔다. 손끝이 내 외투 주머니를 살짝 건드렸다. 신호였다. 나는 뒤따라 걸었다. 그 사람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빠르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운전수들이 서로를 확인할 때 쓰는 속도였다. 너무 빨리 가면 도망, 너무 느리면 함정. 적당한 속도는 나도 너처럼 위험하다는 말이다. 그는 나를 공장 뒤쪽 폐자재가 쌓인 곳으로 이끌었다. 녹슨 철판, 찢어진 포대, 기름풍 냄새. 그곳엔 작은 문이 있었다. 문은 창고로 연결돼 있었고 그 안엔 한 남자가 더 있었다. 남자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들었다. 말하지 마.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아 손바닥을 펼치게 했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아주 작은 종이 쪽지를 얹었다. 손바닥만한 쪽지. 쪽지에는 숫자와 한 글자 그리고 짧은 표시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이건 길이 내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닦아둔 죽음과 삶의 틈이다. 남자는 내 귀에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은 여기서 못 잔다. 새벽 전에 이동한다. 나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물었다. 왜? 그는 아주 짧게 답했다. 오늘 밤 보위부가 대대적으로 검문 돌린다. 그 말이 내 목을 조였다. 검문 강화, 국경 봉쇄, 이동 제한. 그 모든 단어들이 결국 한 문장으로 바뀌었다. 너 하나 때문에 나라가 움직인다. 나는 그 사실이 무서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더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정도로 움직인 시스템은 나를 놓치면 더 많은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잡으려 한다. 잡히면 나는 끝이. 새벽에 가까워지자 공장 안의 전등이 한 번 꺼졌다. 정전이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그 순간 남자는 내 어깨를 잡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네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야 해.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린 시절부터 배운 규정을 떠올렸다. 뒷좌석을 보지 마라. 고개를 들지 마라. 귀를 닫아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나는 평생 시스템을 위해 그런 규정을 지켰다.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이 나를 살리는 기술이 됐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의 발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무너뜨릴까봐 나는 일부러 손가락으로 렌치 손잡이를 만졌다. 새의 차가움이 나를 현실로 붙잡았다. 내일이면 강이다. 두만강. 내일이면 진짜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사실이 무서워서 나는 속으로 한 번 더 물었다. 나는 살아서 저쪽까지 갈 수 있을까?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다. 숨을 들이마시면 목구멍 안쪽이 먼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공장 창고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자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소리는 위치가 된다. 위치는 죽음이 된다. 남자는 내가 일어나는 걸 기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손짓만 했다. 우리는 나란히 걷지 않았다. 항상 앞뒤로 거리를 두고 같은 속도. 그게 1단계였다. 내륙 감시망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법. 첫 이동은 트럭이었다. 공정지대 밖. 자재 적재장 뒤편에 서 있던 낡은 트럭. 짐칸에는 비료 포대와 폐자재가 섞여 있었고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빈 공간이 있었다. 남자는 내게 말했다. 여기. 나는 말없이 올라탔다. 비료 포대는 축축했고 냄새가 강했다. 그 냄새가 내 코를 찔렀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 사람 냄새를 숨겨주니까. 트럭이 출발하자 바퀴가 자갈을 받는 소리가 뼈까지 울렸다. 나는 포대 사이에서 몸을 최대한 낮췄다. 숨을 크게 쉬면 포대가 흔들린다. 흔들리면 눈이 온다. 눈이 오면 끝이다.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 도망자가 됐다는 걸 느꼈다. 중간에 검문이 있었다. 트럭이 멈추고 군인 목소리가 들렸다. 화물 뭐냐? 비료. 내려서 확인한다. 그 말이 들리자 내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나는 손바닥을 포대에 눌렀다. 몸이 떨리면 포대가 울렁인다. 울렁이면 끝이다. 내 머릿속엔 단 하나뿐이었다. 여기서 긁히면 강도 못 본다. 군인의 발소리가 짐칸 쪽으로 가까워졌다.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포대를 발로 차는 소리. 그 발끝이 내 옆 포대를 벅 찼다. 큰 먼지가 올라와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울면 안 된. 몇 초 후 군인이 말했다. 됐어. 가. 트럭이 다시 움직였을 때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숨을 내쉬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그렇게 두 번째 지점에 도착했다. 작은 마을의 외곽, 버려진 창고. 거기서 우리는 잠깐 멈췄다. 남자는 내게 물 한 모금을 줬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나는 한 번에 마시지 않았다. 급히 마시면 기침이 나온다. 기침은 소리다. 남자는 낮게 말했다. 이제 2단계 두만강 접근. 그 순간 내 등골이 얼어붙었다. 말로만 듣던 그 이름이 이제 현실의 거리가 된 순간이었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사람의 발로 한 길이었다. 눈이 얇게 깔린 길. 달빛이 없어서 땅은 검은색으로만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함정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강이 보였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하지만 넓이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람을 죽이는 간이었다. 그날의 환경은 짙은 안개였다. 숨이 뿌옇게 새어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처음부터 뿌옇게 잠겨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건너편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마치 다른 세상. 너무 가까운데 너무 멀었. 남자는 내 어깨를 잡아 끌어내렸다. 엎드려. 우리는 땅에 바짝 붙어 기어서 움직였다. 풀잎에 서리가 붙어 있어 옷이 젖었다. 배와 가슴이 얼음 위를 스치며 지나갔다. 손바닥이 감각을 잃었다. 나는 손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손전등빛. 순찰이다. 남자는 내 귀에 바람만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멈춰.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 들킬까봐 가슴을 땅에 눌렀다. 손전등빛이 안개 속에서 길게 번졌다. 그 빛이 물결 위를 훑고 풀숲을 훑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끝을 생각했다. 여기서 잡히면 나는 다시는 이름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내와 아이 얼굴도 못 보고 기록도 없이 지워질 것이다. 빛이 바로 앞까지 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빛이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다. 안개가 우리를 가렸다. 안개가 내 목숨을 가렸다. 남자가 손으로 땅을 2번 눌렀다. 움직이라는 신호였다. 우리는 다시 기어 강 쪽으로 내려갔다. 물가에 도착했을 때 물이 검은 거울처럼 보였다. 나는 발을 놓는 순간 숨이 새어 나올 뻔했다. 물은 칼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내 팔을 잡고 끌었다. 빠르게. 소리내지 마.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발밑이 미끄러졌다. 진흙이 발목을 잡아당겼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안개 너머에서 멈춰 라는 소리가 터졌다. 순찰이 우리를 봤다. 아니, 봤다기보다 느꼈다. 그 순간 남자는 내 손을 놓고 앞으로 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을 헤치며 움직였다. 총성이 울릴까봐 물속으로 고개를 차박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죽는. 나는 이빨을 악물고 발을 끌어올렸다. 물속에서 발이 빠져나오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가 총소리만큼 무서웠다. 마침내 반대편 흙을 손으로 잡았다. 손가락이 진흙을 파고들었다. 나는 기어서 올라왔다. 몸이 떨려 턱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기쁨은 사치였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남자는 내 뒤에서 올라왔다. 그는 나를 끌고 숲속으로 밀어넣었다. 3단계다. 중국 쪽 은신처. 우리는 작은 폐창고로 숨어들었다. 그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다. 중국말로 낮게 무슨 말을 했고 남자가 짧게 대답했. 그 사람은 나를 보더니
담요를 던졌다. 담요에서는 낯선 비누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너무 달라서 나는 순간 울 뻔했다. 살았다는 냄새였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다.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중국 공안이 잡으면 다시 북으로 끌려간다. 그때는 진짜 끝이다. 나는 담요 속에서 몸을 떨며 속으로 아내와 아이를 불렀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대신 얼굴만 떠올렸다. 내가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까?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바람 사이로 먼 소리가 들렸다. 추격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잠들지 못한 채 담요를 꼭 움켜쥐었다. 강을 건넜는데도 나는 아직 탈출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한 겹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왔을 뿐이었다. 중국 땅의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양의 조용함과 달랐다. 평양의 조용함은 말하면 죽는다는 조용함이었다면 여기의 조용함은 말해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조용함이었다. 그 차이가 더 외로웠다. 폐창고의 바닥은 딱딱했고 담요는 얇았다. 그래도 나는 그 담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물에 젖은 몸은 아직 말라가지 않았고 뼛속까지 스며든 추위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나는 몸을 웅크린 채 숨을 골랐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안에서 북쪽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남자는 새벽 전에 나를 깨웠다. 일어나.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 그 말은 길었다. 평소엔 단어 하나로도 충분한 사람들이 여긴 설명을 붙였다. 설명이 붙는다는 건 적어도 죽이기 전에 묻는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내 몸은 아직도 북쪽의 규정에 묶여 있었다. 우리는 다시 이동했다. 차량이 아니라 사람의 발로, 또다시 트럭으로, 또다시 좁은 방으로. 이름 모를 마을들의 냄새가 바뀌었다. 낯선 언어가 귓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모르는 말 속에서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더 쉬어졌다. 최소한 그들은 내 과거를 모른다. 그러나 두려움은 끝나지 않았다. 중국 공안은 돈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사람들은 나를 숨겨주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길의 규칙은 단순했다. 네가 살면 누군가는 돈을 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좁은 방 안에 숨어 있었다. 창문은 종이로 막혀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매트 하나뿐이었다. 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아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문질렀다. 그 습관은 운전대가 없을 때도 남아 있었다. 긴장하면 손이 먼저 무언가를 만진다. 그때 남자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그 카드 아직 가지고 있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드는 내 옷 안쪽 이중으로 꿰맨 주머니에 있었다. 젖어도 찢어져도 안 되는 물. 나는 그것을 살리려고 내 몸을 버렸다. 남자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그건 네가 남쪽에 도착할 때까지 네 목숨줄이다. 목숨줄. 나는 그 단어를 되새겼다. 내가 평생 믿었던 목숨줄은 차량 열쇠였다. 시동키를 주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 목숨줄은 작은 카드 한 장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마지막 길이 열린다는 통보가 왔다. 남자는 내 손바닥에 종이를 쥐어주었다.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 가야 한다. 혼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함께 있으면 함께 죽는다. 혼자면 적어도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그 길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숨을 쉬는 소리 하나가 목숨값이 되는 구간, 시선 하나가 수갑이 되는 구간. 나는 한 번도 달리지 않았다. 달리면 눈에 띈다. 대신 발걸음을 조용히 일정하게 유지했다. 운전수의 리듬, 그 리듬이 내 마지막 도구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이제 됐다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으로 향하는 과정은 너무 복잡했고 내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진실이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결국 국경 너머를 넘어왔다. 더 이상 군화가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곳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다. 눈물이 나올 흰조차 없었다. 처음 도착한 곳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 말이 너무 낯설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회. 북쪽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위험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찍힌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질문이 먼저였다. 나는 그때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후 나는 하나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침대가 무서웠다. 침대가 폭신해서 무서웠다. 폭신한 건 익숙하지 않아서 몸이 먼저 경계했다. 밤마다 나는 작은 소리에 깨었다. 문 여닫는 소리, 발걸음, 물 내리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 내겐 끌려가는 신호처럼 들렸다. 식당에서 따뜻한 밥이 나왔을 때 나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따뜻한 밥은 죄책감이 됐다. 내 가족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 그 생각이 목을 막았다.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여기서는 이제 숨 쉬셔도 됩니다. 그 문장이 내 마음을 찢었다. 숨 쉬어도 된다고. 나는 평생 숨을 참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숨 쉬라고 하면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날 혼자 화장실에 앉아 손을 씻었다. 물은 따뜻했고 세제는 향이 났다. 그 향이 너무 강해서 나는 어지러웠다. 눈을 감자 캠령의 차고지가 떠올랐다. 기름 냄새, 담배 냄새, 신문지로 막힌 창문, 그리고 뒷좌석 바닥. 나는 아직도 가끔 꿈에서 차를 탄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걷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나는 거울을 보려 하지만 귀정이 머리를 잡아당긴다. 뒤를 보지 마라. 그때 나는 깨닫는 나는 여전히 운전기사가 아니라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어느 겨울 아침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한국의 겨울은 차갑지만 그 차가움엔 검문이 없다. 눈이 내려도 누구도 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이 슬프게 따뜻했다. 나는 아직도 가족을 생각한다. 아내의 손마디, 아이의 작은 발,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온다. 그래도 나는 믿고 싶다.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적어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남았다고. 마지막으로 나는 말하고 싶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내 삶을 한 번쯤 내 손으로 운전해보고 싶었다. 지금도 내 손바닥엔 그날의 감각이 남아있다. 뒷좌석 바닥에서 주운 작은 카드의 차가움. 그 차가움이 내 삶을 찢었고 동시에 내 삶을 살렸다. 나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가 숨 쉬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다. 평양의 어두운 차고지에서 그 카드를 줍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그곳에서 조용히 사라졌겠지.